자, 피터캣 북클럽 128번째 작품은 19세기 프랑스 작가인 오노레 드 발자크의 나귀 가죽입니다. 이 작품은 발자크 소설 중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 책만 보면 과연 발자크가 프랑스 문학을 위대하게 만든 주인공이고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마르셜 프루스트가 가장 존경했던 작가가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은 굉장히 엉성한 데다가 문장은 자아도취적이고 현학적입니다. 자, 그 주된 이유는 이 작품이 발자크가 32살에 발표한 초기 소설이기 때문인데 그만큼 아직 작가로서의 경험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작가의 원래 내면의 모습이 솔직하게 드러났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양면이 있다는 얘기죠. 어설프지만 그만큼 솔직하다. 그래서 더 역설적으로 매력적인 소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먼저 작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작품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발자크는 1799년에 태어나서 1850년에 사망한 프랑스 작가입니다. 슈테판 츠바이크의 발자크 평전을 보면 발자크는 매우 엄격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에 기숙학교에 보내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주로 혼자서 책이나 음식에 탐닉을 했는데 작가의 꿈은 그때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 같다고 슈테판 츠바이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르본 대학 법대를 졸업한 후에는 공증인이 되기를 요구하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는데 그래서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2년 동안 파리의 허름한 다락방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며 위대한 작품의 집필에 전념합니다. 2년 동안 매일 우유 한 잔과 빵 한 덩어리만 먹으면서 위대한 작품의 집필에 전념했던 거죠.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에피소드는 나귀 가죽에도 들어가고 고리오 영감에도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가장 위대한 작품을 쓰겠다라는 각오로 집필에 전념해서 발표한 작품이 제목이 크로멜이라는 비극이었대요. 그런데 발자크는 2년 동안 그 크로멜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 작품을 완성한 후에 자신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작품을 발표하고 나니까 다들 그 작품을 비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한 초보 작가의 어설픈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가지고 결국은 이 크로멜이라는 작품이 처참하게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품이 실패한 이후에 그는 생활을 위해서 저속한 소설을 쓰기도 하고 또 사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기도 하다가 32살이 되던 1831년 드디어 이 소설 나귀 가죽을 발표하면서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 작품 나귀 가죽은 작가의 그런 젊은 시절의 체험이 녹아있는 소설인 거죠. 자, 발자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발자크는 평생 일확천금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원했던 것은 아주 부유한 귀족 부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얻는 것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욕망이 끝내 스스로 자신이 귀족이라고 사칭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거죠. 그 정도로 발자크는 욕망의 진심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는 발자크의 그런 속물적인 면이 남김없이 드러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도대체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주인공이 책을 쓰면 그에게 그것은 당연히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작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책 내용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라도 하면 그 사람은 당장 지성을 탄압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도 돈 때문에 백작 부인에게 구애를 하면서도 자기와 같은 이유로 똑같이 행동하는 경쟁자들은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사람들이고 오직 자기만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또 가장 황당한 것은 진실한 사랑은 돈 많은 여자하고만 가능하다고 단언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발자크에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진실한 사랑은 부유한 여자하고만 가능한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소설을 통해 드러난 작가의 위대함은 얼핏 전혀 위대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작가 자신의 천박한 속물 근성에 있었다. 그리고 작가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작품 속에 자신의 그런 천박한 속물 근성을 남김없이 드러내버렸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독자들은 그야말로 진짜 벌거벗은 임금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인간의 속마음이구나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발자크의 위대함이고, 그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까발린 사람이 발자크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책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작품이 위대한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책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탓이라기보다는 주로 진정한 예술을 몰라주는 무지한 세상 탓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자신은 속물적인 이유로 좋은 직업을 갖고 비싼 차를 타려고 하면서도 남들이 그렇게 하면 속물이라고 비웃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능력하다고 비웃으면서도 입으로는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고 말하는 그런 인간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작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남김없이 발가벗겨 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역설적으로 위대한 작품의 반열에 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자,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어느 젊은이가 도박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마지막으로 남은 금화 1개를 베팅하고, 그리고 순식간에 그것을 잃고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 나와서 센 강의 다리로 걸어갑니다. 빠져 죽을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다리 위에 도착하고 보니까 너무 대낮이라서 보는 눈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질 때까지 시간을 보낼 요량으로 근처 골동품 상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골동품 상점은 4층으로 되어 있었고 마치 인간이 가진 욕망의 증거들을 모두 모아놓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젊은이는 그곳의 주인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나귀 가죽을 받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나귀 가죽은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소원을 하나씩 들어줄 때마다 조금씩 크기가 줄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도 남지 않게 되면 젊은이의 목숨을 가져가는 조건이었습니다. 유럽에는 악마와의 거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밤거리를 걷다가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때 악마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에게 거래를 제안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괴테 파우스트의 메피스토펠레스도 마찬가지 개념인 거죠. 그렇게 악마와의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부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났고, 자, 2부에서는 그 젊은이가 왜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을까 하는 그런 이유들이 쭉 펼쳐지는데, 그 2부는 주로 작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자, 주인공의 이름은 라파엘이고요. 작가처럼 20살 때 위대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2년 동안 파리의 어느 허름한 다락방에 칩거하면서 글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우유 한 잔과 빵 한 덩어리로 버티면서 그렇게 궁핍한 생활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만약 이 글이 완성된다면 이 글을 통해 모두가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나는 커다란 명예와 재산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에는 이 작가의 의도가 그다지 순수해 보이지 않지만,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인공 자신에게는 이 욕망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지적인 소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작가 자신처럼 책을 완성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는 초보자의 과욕과 실수투성이라는 처참한 평가가 내려지게 됩니다. 당연히 주인공은 이것에 절망했겠죠. 그래서 돈 많은 여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성공하는 길을 걷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페도라라는 이름의 부유하고 아름다운 백작 부인을 알게 되는데, 그녀에게는 이미 수많은 경쟁자가 있었지만 주인공은 그녀가 결국 자신의 순수한 사랑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돈 때문에 백작 부인한테 접근을 했으면서. 하지만 그녀는 참으로 똑똑하게도 한 남자의 노예가 될 생각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사랑이 실패할 것을 예감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페도라에 대한 구애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전 재산을 날리게 되죠.
그리고 주인공에게는 페도라 말고도 자신이 머물고 있는 하숙집 주인의 딸인 폴린이라는 이름의 소녀도 있었습니다. 이 폴린은 굉장히 가난했지만 주인공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또 순수하고 아름다웠는데, 하지만 주인공은 이 폴린하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인공은 부자 여인하고만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폴린하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왜 부자하고만 사랑할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발자크에게는 설명할 가치도 없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페도라에게 구애를 하다가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살하기 위해서 센강의 다리로 향한다는 얘기가 2부에 펼쳐지고요. 자, 마지막 3부는 1부에서 그 사람이 자살하기 위해 센강에 갔다가 골동품상 주인에게 나귀 가죽을 받았죠. 소원을 들어주는. 그래서 3부에서는 나귀 가죽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된 주인공의 얘기가 펼쳐집니다. 나귀 가죽을 얻은 후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성대한 파티나 그리고 막대한 재산을 갖고 싶다고 소원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소원을 말하는 사이에 나귀 가죽이 소원을 하나씩 들어줄 때마다 그 부피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커다란 파티나 막대한 재산이나 이렇게 거대한 소원을 들어줄 때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소원도 이 나귀 가죽은 반응을 했던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더운 여름날 시원한 게 마시고 싶다 하면 시원한 게 눈앞에 나타나면서 가죽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발견하고 주인공은 정말 초조해졌겠죠. 그래서 결국 주인공은 거대한 저택에 갇힌 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인이 다가와서 뭐 오늘 저녁에 뭘 드시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고기가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소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귀 가죽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이 와서 먼저 물어보는 거죠. 오늘은 고기를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이 없으면 고개를 흔들고, 뭐 채소를 드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채소가 먹고 싶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먼저 소원을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가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인들하고만 저택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아마도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삶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욕망에 철저하게 구속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일화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이때 가난한 하숙집 주인의 딸이었던 폴린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죠. 그 사이에 폴린은 아버지가 외국에서 큰 돈을 벌고 돌아와서 그것 때문에 폴린 또한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인공은 부자하고만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폴린하고 마음 놓고 사랑에 빠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인공 자신도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왜 꼭 상대방도 똑같은 부자여야 했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유가 밝혀질 텐데, 어쨌든 그렇게 두 부자 남녀가 만나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그러다가 주인공은 그 행복을 더 오랫동안 이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동물학자나 기계공학자나 화학자나 의사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나귀 가죽을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실험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시도가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귀 가죽이 점점 줄어들면서 주인공은 폐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의사들이 온천요법까지 권하게 되고, 그래서 뭐 온천으로 갔다가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지만 그런 시도들이 모두 실패하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책에 대해서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겠죠. 나귀 가죽의 의미는 무엇이냐? 제 생각에는 아마 나귀 가죽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시간은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뭐 운동장 같은 역할도 하지만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까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작가는 나귀 가죽을 시간의 의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정말 재미있는 얘기인데, 작가는 사실 이 소설을 통해서 공개 구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문에다가 뭐 구혼 광고를 낼 수도 있고,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 구원 광고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자크는 자신의 이 소설을 통해서 공개 구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은 부유한 여자하고만 사랑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못 박은 문장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런 문장을 왜 썼을까?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으면서 왜 자신은 돈이 많은 여자하고만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못 박아 버렸을까?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다가 '이거 혹시 공개 구원장 이런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증거들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면 이 작품이나 또 고리오 영감 같은 작품에서도 항상 주인공의 외모는, 제 화면에 떠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더 재밌을 텐데, 주인공의 외모는 항상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고 상당히 잘생겼고, 그리고 가난하지만 아주 기품이 있는 외모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소설도 그래요. 평범했던 주인공이 책을 읽다 보면 한 3분의 2 지점쯤 가면은 갑자기 후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는 이 책에서 뭔가 자신의 외모를 굉장히 사실과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귀족이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주인공이 사랑할 수 있는 상대는 오직 부유한 귀족 여인에 국한된다는 걸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런 얘기들을 종합하면 가난하지만 철학적 지성과 시인의 감수성을 동시에 갖춘, 사실상 귀족이나 다름없는 아주 잘생긴 남자가 부유한 귀족 부인을 구함이라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19세기 초반이면 그래도 책이라는 게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소설의 주요 소비자들은 주로 유럽의 부유한 귀족 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발자크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어쨌든 실물을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신의 소설을 통해서 부유한 귀족 부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환상을 갖고 자신에게 사랑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참 뻔뻔하면서도 대단히 매력적인 작가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나귀가죽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